자, 봅시다. 지금 받은 자료 보세요. 목표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부터 이제 이 값을 빡빡 돌리면 딱 4주 뒤에 이제 거의 목표이 다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도 이왕이면은 모의 수능처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시간도 잡아보려고 하는데 잘 활용해야 돼. 알죠? 잔소리를 좀 하자면 물론 여기 이제 공바타를 구매한 친구도 있고 이감을 구매한 친구도 있는데 이감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알겠죠? 밀리지 말고 그 두 가지 숙제는 쌤이 다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잘 못했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돈 주고 비싸게 산 건데 활용을 잘해야겠죠. 자, 지금 준 자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5월 독서 5월 독서 아니죠? 독서 오답 워크북 왜 이렇게 안 해?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해야지 정말 요즘 점수가 바뀌어요. 맨날 그러니까 하란 지금 보면은 고3반 금요반이 조금 더 숙제가 더 안 돼요. 토요반보다. 금요반 숙제가 지금 계속 조금씩 점점 X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 같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여러분 그럼 당연히 점수 안 오르죠. 쌤은 맨날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고 5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러분 점수 보면 저는 계속 아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괜찮아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자각하고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두 번을 봐도 두 번 다 틀리고 세 번을 봐도 세 번 다 틀린 친구 정말 많은 질문이에요. 브레턴우드 체제라는 되게 유명했던 수능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독해야 될까? 특히 경제 파트가 요즘 가장 어렵다라고 언급이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환율은 여러분들 거의 약간 좀 머릿속에서 많이 엉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볼 겁니다. 22학년도 수능이니까 21년 수능이겠죠. 그래서 얘를 볼 거고 지금 12쪽부터 14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보세요. 천천히 잘 채워보세요. 쌤이 진짜 이거 한번 만들었다가 다른 반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이해 못해서 더 쉽게 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맥을 잡게 해주려고 쌤이 이거 자료 계속 만드는 건데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같이 볼게요. 30분.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딱 써버리는 게 아닌 건. 자,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게 이거야. 5월은 공부할 시간 많이 없죠. 지금 친구들 보고 공사 다 망해요. 아, 졸사를 꼭 1학기 때 찍어야 되나? 2학기 때 그냥 놀이 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3학년은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사라져요. 막 군포 보니까 체육대회를 3학년도 하더라고. 네? 했어요. 그렇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웬만한 분 다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깜짝 놀랐어. 날짜 너무 잘 잡죠 학교들이. 그렇죠.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래요. 근데 여러분 다음 달에 공부할 수 있을 거 같죠? 절대 아니고요. 수시 원서 쓸 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반토막 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4월 보고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 자 봅시다. 엄청 유명한 지문이고 경제 지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 뽑히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경제 오고 탑인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킬러 지문으로도 언급이 됐던 거고 물론 얘 말고도 몇 가지의 경제 지문이 더 있지만 쌤이 봐도 이것만큼 난이도가 높은 거는 평가원 기출에서 딱 보는 것 같아요. 사설에서 어려운 거는 좀 글을 잘 못 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원만큼. 그래서 그것들은 논외로 치고 레알 우리가 이제 정말 열심히 봐야 되는 평가원 기출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이건 것 같아요. 거의 이거. 이 문제는 뒤에 문제 한번 쓱 구경하고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잖아요. 그냥 의문사를 당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원래도 어려워서 못 풀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뭐야 풀리냐고 풀렸는데 다 틀리는 그런 세트예요. 이 세트가. 자 가봅시다. 앞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 저번에 해봤으니까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하나씩 끊어보자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잘 봐.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고 있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얘기 쌤이 계속하죠. 이거는 당연히 있죠.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걸 읽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 정보 처리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에도 기본기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학의 개념어, 문법의 개념어. 근데 약간 부모님들도 고1 때 보면은 고1반이 특히 그래요. 이제 은규쌤반에 고1반이 많은데 성적이 안 나오면은 국어를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금 요즘에도.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 국어의 기본기는 한글인 줄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1번 볼게요. 통화이다라는 서술어의 주체가 뭐예요? 기축통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봐. 일단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가장 간단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기축통화는 통화다라는 거야. 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기축이 뭔지 아직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걔는 통화라는 거야. 근데 통화가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쌤이 여러분들 갖고 왔어. 쉽게 말하면 화폐야. 돈이야. 맞지? 기축통화는 화폐다. 기축화폐는 화폐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게 뭐야? 여러분 자, 독해도 루틴을 잡으세요. 첫 문단의 첫 문장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지. 무슨 소재? 중심 소재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언제나 해야 돼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뭘까?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통화, 기축통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가 됐든 이런 유가 지금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기축통화는 과 관련된 정보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 가져와야겠어?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그렇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된다. 가져오세요. 썼죠? 쌤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써야 돼요.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끊어서 잘 보라고. 기축통화는 이러한 특징이고 두 번째, 기축통화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기축통화의 뭐야? 기축통화의 역할 또 특징 또 기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축통화의 뭐 특징, 기축통화의 어떤 특징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능이랑 되겠죠. 여기는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얘는 기축통화에 대해서 3개의 문장을 써놓은 문장인 거고 기축통화가 뭔지에 대해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를 하나보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1960년대 트리핑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럼 여러분 트리핑 교수는 이라는 주어에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그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달러와 관련된 정보는 뭐야? 달러화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기축통화이다. 그렇지. 달러화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기축통화이다. 이제 보이죠? 쌤이 저번 주에 탄수화물 지불하면서 계속 짚어줬던 게 이거죠. 여러분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관형절이라고 해요. 관형절을 하나의 정보로 풀어내라는 얘기를 계속 쌤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계속 관형절이 안겨있으면은 여기 봐봐. 요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영어 독해할 때는 저거를 빼고 일단 뒤에 것부터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뭐 생각이 없어서 읽어서 그럴 수도 있죠. 국어에서도 계속 저 정보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관형절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빼와야 돼. 그치 주진아? 그쵸? 집중. 자 보세요. 달러화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기축통화이다라고 했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뭘까? 여기서 무슨 상호작용이 들어야 돼? 무슨 상호작용이 들어야 돼?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독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돼? 그 다음 내용? 아니요. 전 문장에서 기축통화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붙여야죠. 맞죠? 달러화가 기축통화래잖아. 그럼 달러화는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애야? 달러화는 하나의 통화이고 또 국제결제거래에서 통용되는 수단이고 또 환율의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걸 가져와야 된다고. 이해됐지? 쌤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붙여서 읽었냐고. 안 읽고 있었다니까 이제까지. 그냥 읽는 거야. 읽고 읽었어요. 이렇게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쵸? 봐봐. 기축통화를 봤어. 잘 말해서 잘 적어놔. 구면이죠. 쌤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네 길 가다가 구면인 사람을 봤어. 뭐 해야 돼?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인사해야지. 근데 어디서 처음 봤어? 위에서 처음 봤잖아. 찍고 오라고. 이해됐죠? 아,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구면이죠. 뭐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는 거죠. 앞문장, 윗문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고 와야지. 아, 얘가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하고 있었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알겠죠?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럼 달러화가 지금 기축통화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요거야. 지금 1문장은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인 달러화 얘기로 들어온 거야. 맞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좁아진 거야 얘기가. 됐죠?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한 국가의 sim 읽어봅시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적자이다. 갑자기 세 번째 문장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수지라는 뭐가 나왔어? 뉴페이스죠. 그럼 이걸 왜 주지? 고민해봐야겠죠. 잘 봐 얘들아. 봐봐. 1문장에서 기축통화 얘기했고 2문장에서 달러화는 하나의 기축통화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걔는 뭘 가지고 있다?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갑자기 3문장에서 갑자기 뭘 얘기해요? 경상수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정보를 쓸 수 없지만 얘가 뒤에 문장에서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해됐어요? 아 그럼 얘를 일단 정리해볼게요. 1번 경상수지는 관련된 정보 한번 끌어와보세요. 뭐예요?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됐지? 두 번째, 어떨 때 적자래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래요. 그렇죠? 이런 관계인 거죠. 이렇게 부호 써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잘 봐. 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야? 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야? 내가 뭘 사오는 거니까 나가는 돈이 많은 거죠. 수출은 내가 파는 거니까 버는 돈이죠. 이것도 머릿속에 계산 안 되지 분명 있어. 수입은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거니까 나가는 돈이고 수출은 내가 파는 거니까 버는 돈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적자인 거지. 무엇이 적자야? 무엇이 적자야? 경상수지가 주어졌고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야. 반대로 여러분 흑자는요? 반대겠죠.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면 흑자다. 뭐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준우야? 그치. 자 이어서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는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야 이제
벨루가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대명사는 어디서? 앞에서 대명사 누구? 트리핑 교수는 말했다. 그치? 뭐라고? 트리핑 교수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엄청 길죠? 끊어가 볼까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잘 봐? 그럼 봐봐. 그도 구면이야 초면이야? 구면이죠. 그럼 위를 찍어. 트리핑 교수가 뭘 말했어? 달러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했죠. 그럼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겠어?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이렇게 가야죠. 아 사실은 엄청 길게 써있지만 얘는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맥락 파악. 뭔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들 이거 뭐 어떻게 한 번에 오케이.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경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문장에서 트래핑 교수가 이걸 지적했다고 하니까 얘가 하는 말도 이거겠구나라고 가는 거야. 두 번째,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인 거잖아. 안하가 이유야. 그렇다면 그럼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뭐에 가까운 상태야? 그치, 흑자. 흑자에 가까운 상태일 거 아니야.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흑자 상태에 가깝다는 말이잖아. 이해됐어? 적자가 아닌 상태잖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적자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흑자에 가까운 상태. 중립일 수도 있지만 얘는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흑자 상태구나. 그러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라면 여기에 뭐일 때 문제점을 말하는 거야? 흑자일 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 흑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쓸 수도 있겠죠. 뭐라 쓸 수 있어? 경상수지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다. 그렇지. 흑자라는 말은요.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태라고도 풀었을 수도 있겠지. 패러프레이징. 그러려고 앞에서 경상수지 알려줄 거야. 여러분 왜 여기서 경상수지가 세 번째 문장에 등장했는지 알겠어? 뭐 얘기하려고? 트리핑 교수가 말하는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해?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네 번째 문장에서 이제 쓰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여기 흑자일 때 문제점 두 가지 뭡니까?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 거. 오케이. 두 번째는요.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됐어? 그럼 보니까 딱 봐도 경제가 위축된다, 공급이 중단된다. 이거는 의의가 아니라 문제점인 게 보이죠. 아 그럼 흑자일 때 문제점이 생기네. 반면은 뭐야? 무슨 역할을 하는 부사어야? 역접의 부사어야. 여러분 역접인 걸 아는 거는 그냥 1차 독해. 그럼 뭐가 뒤집어진다고?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흑자. 그럼 뒤에서는 적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긴 적자. 이렇게. 이해됐어? 선생님 왜 이렇게 맨날 접속 부사어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눈치코치 따라갈 수 있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풀 때도 많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10분 만에 나도 이걸 다 이해하고 어떻게 풀면 내가 경제학과를 나왔겠죠. 근데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적자일 때의 문제점이네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적자일 때의 문제점 뭐래? 적자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대? 뭐라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그치? 두 번째는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자 뭐가 문제인지 보여? 흑자일 때도 문제점, 적자일 때도 문제점. 뭐라고? 정말 내가 어쩌라고의 상태죠. 됐지? 위의 문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해당된다는 거야? 자 쉽게 말해봐. 흑자여도 안 되고 적자여도 안 되는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눈치껏 뭐여야겠어?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이겠죠. 우리가 아직 뭐가 구조적인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모순의 상태다라는 건 느낌이 오죠. 그치? 일자리 자료 챙기세요 뒤에서. 이해됐어요? 지금 위에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은 달러화라는 말 여기 있어 없어? 있죠.
과잉 공급 때문에 이 말 보이죠? 아, 그러니까 흑자여도 안 되고 적자여도 안 되는 어떤 달러의 모순 상태를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치? 자, 이어서 이러한 트리핑 딜레마는 오케이 좋네요. 뭐요? 지시어 나왔죠. 그러면 이러한 트리핑 딜레마 묶어보세요. 박스. 걔는 어서 잡아와야 돼. 저 내용은 앞에서. 근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요약해봐. 흑자여도 문제, 적자여도 문제. 그걸 여기서 뭐라 받았어? 트리핑 딜레마. 근데 우리가 계속 흑자여도 문제, 적자여도 문제라는 말을 위에서부터 뭘로 끌고 왔어? 달러와의 구조적 모습. 그렇지. 요렇게. 달러와의 구조적 모습. 요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꼴 트리핑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라는 말로 보니까 더 쉽죠? 딜레마가 뭐야? 이걸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걸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난처한 상황이죠. 맨날 어디 나와? 정의란 무엇인가 했잖아. 그쵸? 이 차를 그대로 가면 5명이 죽고 핸들 꺾으면 1명이 죽는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어려운 선택의 상황. 이게 딜레마잖아. 그게 뭐다? 달러화가 가진 구조적인 모습이다. 흑자도 선택 못하겠고 적자도 선택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국제 유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앞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 말 처음 봤어? 아니면 앞에서 본 적 있어? 언제 봤어? 국제 유동성이라는 말 언제 나왔죠? 국제 유동성이 중단되면 이란 말로 나왔죠. 저봐. 그게 어떤 상태였어? 자, 국제 유동성과 관련된 말이 나왔어. 어디에?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이라는 워딩이 있었죠. 그게 무슨 상태일 때? 흑자 상태일 때. 흑자 상태일 때는 얘가 중단이 문제야.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그걸 확보하려면 뭘로 돌려야 돼? 적자로.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죠? 국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적자로 돌려야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 흑자일 때 중단되는 거면 적자여야지 중단이 안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달러와의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 가져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달러와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어떨 때? 적자일 때. 그럼 여러분,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 흑자로 돌려야 돼. 그쵸? 그럼 봐봐. 국제 유동성 확보는 결국 뭘 뜻하는 말이야? 적자 상태를 유지한다. 달러와의 신뢰도와는 뭐야? 흑자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겠죠. 바꿨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 또 이 말이 하는 거는 흑자를 선택할 것인가 적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라는 말을 또 쓴 거야. 됐지? 동어 반복이야.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흑자 독해할 때 놓치는 건 뭐냐면 앞에서 봤던 정보인데 계속 이어가지 않았던 거. 이게 문제인 거야.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트리핑 딜레마가 무엇인지 한 문장을 딱 요약해보세요. 지금. 딱 써봐. 여러분 써봐야 여러분들이 계속 상호작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쌤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제 알겠죠? 평가원 지문이 앞에 네 문장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읽을 때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뒤에서 정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뭘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때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이 1문단에서는. 근데 사실은 계속 동어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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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어반복 4문장 동안 흑자를 유지할 거니 적자를 유지할 거니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서야 뭘 알려줘? 국제 유동성이란 정의죠. 왜? 앞에서 실컷 말했는데 국제 유동성이 고3 수준에서 기본 상식이 아니니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읽어볼게요, 우리. 국제 유동성이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표현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 이게 들어가겠죠? 국제 유동성은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이래요. 그럼 쉽게 말하면 국제 유동성은
어디에서든지 낼 수 있는 돈 같은 거잖아. 지불수단이니까 돈인 거야. 또 그치? 국제유동성은 어디에서든지 낼 수 있는 돈의 능력인 거죠. 그럼 앞에서 말했던 국제유동성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그게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이어서요. 금 돈이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할을 하였다의 주체는 누구? 누가? 금이 어디에서? 근본위 체제에서 무엇을? 국제 유동성 역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역할. 그치? 금이 최고였던 시대에서는 금 내면 여기저기 다 된다. 우리나라를 와도 금으로 음식을 살 수 있고 미국을 가도 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쵸? 이어서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를 고정. 그치? 그럼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에 고정되었다. 이런 말이죠. 잘 봐. 우리나라 돈 1원, 원화정은 100개의 금이야. 그쵸? 근데 1N, 엔화, 일본 돈이죠? 얘는 1금이야. 지금 기주어들죠? 자, 1달러는 10금이야. 이렇게 고정돼 있어. 그럼 서로 비교돼 안 돼? 되지. 그럼 우리나라 돈은 일본 돈의 100배의 가치, 우리나라 돈은 미국 돈의 10배의 가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어서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는 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어디서 잡아와? 위에서. 이게 뭔데? 뭐에 따라?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에 고정되었다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 이랬지.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금양에 고정되었으니까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 여러분, 환율의 정의가 나왔죠. 환율은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그치? 두 번째 정보는 뭐야?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봐봐. 앞에 봐. 금의 가치에 고정해 놓으니까 자동으로 비교돼 안 돼. 되지. 아까 생겼잖아. 100배, 10배, 10배. 됐지? 이게 뭐라고? 환율이라고. 근데 환율의 정의는 뭐야? 환율의 정의가 뭐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이야. 그러니까 뭐 말인지 뒤에서 말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어서 1970년 여기는요. 원래 1문단이 끝났어. 어디서 끝나냐면은 국제 유동성부터 2문단이야. 쌤이 더 가져가. 왜냐면 1문단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 자, 이어서 1970년대 이거는요. 한 4문단이야.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쌤이 더 가져온 거야. 가볼게요. 자, 수아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잘 봐. 미국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 밑줄 적자의 누적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적자 상태일 때 생기는 문제점 앞에서 봤어 안 봤어? 보면 끌어와. 적자일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 뭐가 된다?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서 준비 자산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환율 제도가 붕괴된다. 이걸 정하겠죠. 아, 그럼 봐봐. 1970년대 초 미국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 달러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 제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하나 있다.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 쌤 말했죠 저번 주에? 얘가 종속적 연결어인데 이유를 표현하는 거야. 이러한 이유로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 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는 정보가 여기서 언급되는 걸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쌤이 생각해놨거든요. 맨 뒤에 문제로 가보세요. 자, 문제로 와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거야. 1970년대 초 보이지? 여기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앞문단을 쌤이 생략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서 3문단에서 2문단에서 왜 저기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더니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는 정보를 얘기했는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왜 갑자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장에서 금 준비량을 얘기하는 걸까?
정확히 문장 딱 그어보세요. 어느 문장을 보면 저 말이 납득이 돼요? 금 1온스당 35달러가 언제나 맛교환해 줘야 한다는 밑줄. 금 태하는 거죠. 요거죠? 1온스는 언제나 35달러와 바꿔줘야 돼. 잘 봐. 금 1온스는 언제나 35달러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생긴 문제점은 뭡니까?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서 멈춰. 자,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있어. 여러분 봐봐. 통화가 무한대로 돌아다녀요? 아니죠? 통화량을 나름 우리 다 조절을 해요. 전 세계는. 그럼 원래는 미국에 그냥 할게요. 350달러만 유통되고 있었어. 근데 과잉 공급됐다는 건 이게 더 늘어났다는 거겠죠. 이게 3,500달러로 과잉 공급됐다 쳐봐요. 그럼 내가 350달러가 유통되고 있을 때는 금을 몇 개만 준비하면 돼? 10온스. 그치? 근데 3,500달러가 되면은 100온스를 준비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금으로 바꿔놓을까? 그만 바꿔. 그럼 금이 남아 안 남아? 안 남겠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에서 말하는 금 준비량이 왜 급감해? 언제나 1온스 35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화는 과잉이 공급됐어. 근데 여러분 금은 무제한이야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죠. 그래서 금 준비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올라가서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는 정보가 이 문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금 태환 의무 때문인 거죠. 금 태환 의무의 내용이 뭔데? 1온스는 35달러다. 이것 때문인 거죠.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누가 35달러를 가져오면 난 무조건 1온스를 꺼내줘야 돼.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적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많아지니까 내 금 준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해됐지?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맞아 진짜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이에 따라 가볼게요. 예경. 친절하게 뒤에서 알려주죠. 여러분들이 위에서 못 찾아왔어도 뒤에 문자 보면 사실 나와요. 이에 따라. 이가 뭡니까? 과잉 공급되며 금 준비량이 급감됨에 따라 이 말인 거죠. 미국의 달러화는 금 태환 의무, 그게 뭔데? 1온스 35달러 언제나 맞교환 해줘야 되는 의무인 거죠.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대요. 됐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됐지? 완벽이죠? 자, 이어서 15조. 잘렸어. 이거 내 다음 시간에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후에 뒤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이거나 평가 절상.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자, 문제를 풀고 쉴 건데요. 이 세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10분 동안 풀어봅시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또 뒤에 걸 봐야죠. 여기까지 우리 완벽 이해했어. 그치? 자, 시작.
쉬었다가 이어서 볼 건데 저번 주에 어떤 토요일만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야. 고3 친구가. 그래서 왜 울어? 이랬더니 이거를 전에도 풀어봤는데 또 풀었는데 또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3개를 틀린 거야.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 막 눈물이 났나 봐. 그래서 세면대 앞에 서가지고 울고 있었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 쓱 보니까 체크한 답들이 거의 다 틀렸어요. 저기 잘려야 돼요. 알겠죠? 자, 쉬었다 이어서 볼게요. 얘는 고난도. 그냥 평가원 경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예요. 유천아 연습했어? 왜 이렇게 졸려? 들어와. 이거 넘기세요. 뒤로 넘기고 옆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옆으로 넘기고 하세요. 자, 봅시다. 아, 넘기고 있어? 맞아, 넘겨. 자, 맞아 볼게요. 아까 우리 여기 그 마지막 그럼 내가 PPT를 안 부르네. 오케이, 잠깐만 그 채워보고 있으세요. 채워봐. 지금 새로 준 거 채워보세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같이 볼까요? 한 바퀴 봤는데 못 채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2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는 2는 또 뭘까요? 바로 위에서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그럼 우리 정리해볼까? 평가 절하는 뭐야? 평가 절하가 뭐래?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거. 그쵸? 절하라는 건 아래로라는 거니까. 자, 그럼 평가 절상은 뭐래요? 여기가 문제야. 이게 별표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엄청 꼬이는 거야. 별표 좋아. 왠지 근데 이유도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별표야. 잘 봐. 평가 절상이 뭔가 봤더니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즉 여타국은 그냥 타국이야. 타국 통화의 여기 살짝 또 가자.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가 누구의 가치야?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누구의 가치야? 타국 통화의 가치예요. 얘를 하락시켜서 타국 통화의 가치. 근데 애들이 이거를 그 가치라는 그 지시어를 또 안 풀고 대충 달러 가치를 내리거나 달러 가치를 올리거나 이거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 그렇게 봐. 달러의 가치를 대놓고 낮추는 거, 내리는 것과 낮추는 걸 찾는 거, 내추는 거죠. 평가 절하는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거야. 두 번째는 평가 절상은 다른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킴으로써 걔의 가치를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돼? 내려가.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그럼 평가 절하든 평가 절상이든 뭘 하겠다는 거야?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인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이해돼요? 타국 통화의 환율이 떨어지면 그 나라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해되죠? 잘 봐 얘들아. 원달러 환율 봐봐.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와 미국 돈의 환율이잖아. 근래 난리 났었잖아. 저러고 막 진짜 우리 막 탄핵 되고 이러면서 완전 환율 미치듯이 쏟아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럼 봐봐. 1달러에 1,000원이던 때와 1달러에 1,500원이던 때와 1달러에 500원일 때를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이게 환율인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환율이 상승한 거지.
하락한 거죠. 그럼 잘 봐. 원래는 우리나라도 1,000원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이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달러화의 가치를 물어보면 반대로 대답해야겠죠.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환율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그치,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해. 500원으로 1달러를 구할 수 있었을 때와 1,500원으로 1달러를 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물가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500원으로 아이스크림 살 수 있었을 때와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 살 수 있었을 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연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면 누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 타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치? 이거예요. 따라서 누구의 가치는?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간다. 결국 위 문장에서 말하는 모든 방법은 누구?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다. 모르는 거야.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문제점이 뭐였어? 금태한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게 문제점이었잖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어서 하지만은 뭡니까? 하지만이 뭐야? 역점에 대상하죠. 그치? 뭔가 앞에서 방법을 줬어? 그치? 그럼 얘가 적어. 하지만 앞은 방법이야. 역점이 나온다는 건 뭐야? 못해 라는 말을 해야겠죠. 여기서 역점의 부사를 줬는데 앞에서 이러한 방법이 있어. 하지만 안 돼.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지환이. 하지만 또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전환을 보고서 당시 백모 이미 보여 착각했던 독일 일본 중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두 번째 발표. 이 전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장 중에 하나가 또 이예요. 앞에 한 문장, 그리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지만 달러화는 평가 전환은 규정상 불가능. 왜요라고 물어주는 이건 경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규정상 이건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거야. 그냥 달러 가치 내려 이건 안 돼. 왜? 근데 유추할 수 있죠.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의 가치를 함부로 낮추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될 거 아닐까? 그치? 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은? 첫 번째 방법이 뭐야? 평가 절하는 뭐 때문에? 규정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평가 절상. 근데 여러분 잘 봐. 중요한 거야.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이게 타국의 예시잖아요.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대요. 밑줄. 얘가 포인트야. 그럼 하나씩 정리해볼까? 읽어봅시다. 형우, 평가 절상이란 여기 보면 돼요. 이게 포인트야. 잘 봐. 우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저기서 환율을 하락시켜서 평가 절상을 하면 누구 돈의 가치가 높아져? 독일과 일본의 돈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그들 입장에서 그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그들 입장에서 원래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 맞지? 미국 돈을 상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질 때 좋아 안 좋아? 좋아. 좋다고 원래. 그치? 정신을 붙여. 원래는 좋아. 근데 왜 싫대? 그걸 찾아야 돼. 얘네가 왜 그걸 안 해? 생각해봐. 너네는 우리가 500원으로 1달러 살 수 있는 게 좋아? 1,000원으로 1달러 살 수 있는 게 좋아? 당연히 500원이지. 근데 그걸 반대했대. 본인들이. 미국이 반대한 게 아니라 독일이랑 일본이 싫어했대. 이유가 뭐야? 근데 무슨 흑자인데? 무역 흑자.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지. 근데 그거랑 평가 절상이 무슨 상관인데? 오케이, 좋아. 일단 잘 접근하고 있어.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대. 이거 괜히 주는 거 아니겠죠? 그럼 내려와봐. 무역의 흑자라는 건 그것도 누굴 상대로? 대미라는 거는 미국을 대상으로 이런 말이야. 미국을 대상으로 누가?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미국을 적어봐. 대상으로. 일본은 좀 작은 그냥 독일이라고만 써볼게요. 독일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죠. 그쵸?
흑자라는 거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잖아. 여러분, 내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면 환율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환율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얘들아. 지금 이해하는 거겠지? 자, 독일에 얘를 그냥 들어볼게요. 벤츠를 미국에 갖다 팔 거야. 근데 그냥 벤츠 가격은 100달러야. 그치? 100달러야. 근데 환율이 높았던 때는 100달러를 팔면 얼마로 바뀌어? 1,500이냐? 아, 진짜 잠깐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자, 100달러에 팔면 얼마야? 15만 원. 근데 환율이 떨어져? 그럼 내가 100달러에 팔았는데 얼마가 돼? 그럼 뭐가 좋아? 환율이 높은 게 좋다고. 수출 입장에서. 이해됐어? 이게 비밀이야. 얘네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미국은 독일에게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는 거야?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수출을 계속하는 게 좋다고. 이해됐어? 그럼 자, 이들은 평가절상 이꼴 평가절상을 하면 뭔 일이 생겨? 독일의 통화 가치가 높아져.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뭐가 더 좋다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그렇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내가 왜 평가 절상을 해야 되는데 싫어 라고 됐다는 거야. 뭐만 생겼어?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던 포인트인 거지 여기서. 근데 여러분 잘 봐.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지문은 다시 안 나와. 맞죠? 여러분 수능 지문 이거 수능이잖아? 수능 지문에 이거랑 유사한 환율 지문을 또 내겠어 안 내겠어? 절대 안 내지. 다른 방면의 환율 지문은 낼 수 있겠지만 얘는 안 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빡빡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원이 글을 쓰는 방법을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한번 말하는 봐봐. 얘네는 이거를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줬냐면 여기서 이렇게 줬잖아. 그치? 앞에다가 관형절을 또 넣어줬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대미무역이라는 말은 대미는 여기 처음 봤더라도 흑자라는 말 앞에서 봤죠. 그럼 이 흑자는 구면이니까 어디서 찾아와? 앞에서 끌고 와. 그럼 흑자는 뭔데?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게 흑자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수출이 많을 때 환율과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사고를 머리로 했었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뉴스에서 내가 다루긴 해. 근래에 막 우리 되게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난리가 나면서 수출국은 막 어떤 거 좋아했다. 뭐 어느 회사는 너무 좋아했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부로 환율에 대해서 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자, 오케이. 이어서 그럼 문제 한번 가봐. 아, 목이 코로나는 아니겠지? 열이 안 나면 코로나 아니지 않나? 아 진짜? 나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대박이지? 문규쌤 2번 걸리고 나영이 5번 걸리는데 나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래서 닫고 내가 물어봤는데 콜레토냐? 막 이랬어.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던 거잖아요. 근데 뒤에 거 좀만 좀 쓱쓱쓱 읽어볼게요. 지우 읽어봅시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그치 평가 절상을 해야 하지만 그치 나서지 않는 그치 이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얘들아 이 상황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니들은 버텨봤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돈과 일본 돈의 투기적 수요가 뭐야? 투기가 뭐야?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가 무슨 차이야? 오늘 부동산 투기 들어봤어? 그치? 불법?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 중에 하는 거야. 그치? 봐봐. 투기적 수요라는 거는 내가 독일과 일본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얘를 사면 뭐가 되겠다? 돈이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사람들이 돈을 상속했다는 거야. 왜? 그들의 이유는 뭐야? 그치? 평가절상을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낀 거야. 이해됐어? 그럼 투기적 수요다 밑줄. 사람들이 왜 독일 돈하고 일본 돈을 살려고 해? 너네 버텨봤자 어차피 돈은 오르게 돼 있어 라고 봤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니들이 아무리 버텨도 미국을 상대로 겠냐? 이렇게 된 거죠. 이어서 그렇지.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투기적 수요 증가하고 환율 변동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왜요?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하니까 아 이거 안정자산인 금으로 바꿔놔야겠는데? 라는 사고가 돌아가는 거야. 이어서 밑줄 금 태환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구면 위에 갖다 봐봐. 1온스 35달러 언제나 납기한 의무였지. 근데 걔를 정지했대. 그게 뭐다? 닉슨 쇼크 낙박스. 이게 닉슨 쇼크야. 그럼 이건 뭐야? 포기한 거죠. 더 이상 금과 35달러 못 바꿔주겠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이거 끝났대요. 자 이어서 정후 그러나 뭡니까? 역전해보세요. 브레턴 우드 체제는 끝났다. 그러나 뒤집어져야겠죠. 이어서 그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의 거래 계속 기축통화 구면이죠. 뭡니까? 국제거래의 통용이 되는 수단이자 기준이 되는 통화였죠. 이어서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적 그 이유는 무슨 이유? 그치. 기축통화 역할이 계속된 이유는 규모의 경제. 여러분 규모의 경제가 뭐야? 쉽게 말하면 이거 통합사회 때 배우잖아. 1학년 때. 전생이죠? 몰라 전생이지. 두 번 태어났지? 그치? 자 뭐야? 규모의 경제가 뭐야? 이런 거야. 교재를 10번 찍을 때 단가와 100번 찍을 때 단가는 달라요. 왜? 더 크게 돌아갈 때 더 단가가 싸지고 이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시수가 생깁니다. 경우의 수 싫죠. 저도 싫거든요. 그쵸? 이어서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뭘 했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유지한 것이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10번 정답은? 이거는 단순 내용이지잖아. 그쵸? 10번 정답은? 몇 번? 2번. 트리피는 안 나오잖아. 트리피는 앞에서밖에 안 나오잖아.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 자 11번. 몇 번? 5번. 자 이제 이해되죠? 니네가 평가절상을 이해를 못했던 거야. 평가절상을 뭘로 이해하면 5번이 답을 못 골라? 달러와의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해하면 5번을 고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럼 평가절상은 누구의 돈이 높아지는 거다? 그치? 봐봐.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절상 이거야. 그럼 여러분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절상은 이게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래 살 수 있는 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죠. 그치? 이해됐어? 자 12번. 여러분 여기서 이거에 메모 없으면 제가 진짜 응징할 거예요. 이거 머리로 굴린 사람들 진짜 가만 안 둬. 그치? 머리로 굴리고 또 틀리면 진짜 더한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야. 그럼 뭐 할 거야? 미국, A, B 이렇게 하든 미국, 한국, 중국이라고 하든 적어놓고 시작해야지. 이거 머리로 굴려가지고 풀면 누가 맞아? 그치? 자 그럼 봐봐. 1번 기억은 뭐야? 그럼 기억? 적어봐. 기억은 근본이 체제야. 그게 뭔데? 근본이 체제가 뭐야? 그치? 금이 기축통화. 금이 기준. 자, 니에는 뭡니까? 브레턴 우드. 브레턴 우드 체제는 뭔데? 금과 달러. 그렇지. 같이 번지네. 디귿은 뭐예요? 기축통화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1번. 기억에서
자, 그럼 봐봐. 앞에 봐. 근본위 체제에서는 미국 돈 금액 고정, 한국 돈 금액 고정, 중국 돈 금액 고정 일단 하죠. 그리고 뭐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얘네 나라 가거나 얘네 나라 가보면 뭐 해야 돼? 얘네끼리의 환율을 계산해야겠죠. 그럼 가지수 몇 개야? 3개지. 이렇게 맞지? 그럼 가지수는 몇 개? 3가지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 몇 개? 3가지. 그럼 같다. 그치? 자, 니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그럼 봐봐. 니은하고 누구를 비교하라는 거야? 붕괴된 이유를 비교하라는 거죠. 교차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져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결국 기축통화가 달러화라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같죠? 그치? 자,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해요? 더 많이 증가하지. 수학적으로 계산해봐. 4국가 되거나 5국가 되거나 6국가 되면 환율 어떻게 늘어나? 이거 식 어떻게 세워야 돼? 경우의 수? 맞아? 4C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 계산해보면은 하나씩 늘어나진 않죠? 더 많이씩 늘어나지. 여기가 되는 거지. 증가는 맞지만 하나씩은 아니잖아요. 그쵸? 4번.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맞아? 틀려? 여기 몇 개였어? 3개. 근데 니은에서는 하나. 이유는 미국은 빼야죠. 기축통화는 빼야 되잖아. 맞지? 이해됐어? 그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은요, 고정된 거 빼고 나머지끼리 자동을 말하는 거야. 근데 기억은 금밖에 없었고 니은은 미국도 이래서 미국을 알려주는 거야. 4번이 별표? 4번이 문제랑 연관이 있어요. 문제에서 그냥 세 국가 ABC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AB를 말해주는 이유가 여기서 기억일 때는 셋 다 자동환율이 되는 건데 일로 넘기면은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얘는 자동환율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미국을 제외한 한국, 중국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야. 4번을 고른 애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미국이라는 이 말을 왜 줬는지 생각해봐야 돼. 자, 5번 정답이죠. 니은에서 교차하늘의 가지수는 디귿 세계의 하늘의 가지수보다 적다. 맞아 틀려? 디귿은 뭔데? 개 많잖아. 그치? 이해됐어? 오케이. 자, 마지막. 근데 이건 의문선 아니잖아. 그냥 죽을 줄 알고 푸는 거잖아. 맞지? 그냥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여러분, 자. 여기 보기를 해석을 해봐야겠죠? 잘 봐. 그럼 얘들아. 너네 또 아무 메모 없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ABC의 관계 한번 해봐. 옆에다가. ABC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써봐. 너네 지금 머리 팽팽 돌아가는 거 느껴져. 너네 지금 내가 너네 보잖아. 그럼 나는 학생들 오래 봤잖아. 너네 이게 머리 위에서 이거 뭔지 알지? 이게 보면은 눈과 얼굴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애들이 가끔 있어. 보면은 뭔 생각을 하는지. 고민해봤어요? 자, 봐봐. A국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이 A국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이 50%가 하락했대요. A국에 대해서 B국 통화의 환율이. 그럼 따라서 누구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B국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는 A국에 대해서 C국은 어떻게 됐어? 30%가 하락했대. 따라서 C국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포인트는 누구에 대해서? A국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야?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는지지. 누가 더 많이 떨어졌어, 환율이? B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럼 B 돈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한 거지. 그럼 B국과 C국을 비교하면 이전에 비해 누구의 환율이 높아지는 걸까? C국의 환율이 높아지는 거지. 얘네는 50% 떨어졌으니까 통화 가치가 더 많이 올랐고 얘는 30% 떨어지니까 통화 가치가 덜 올랐잖아. 그럼 누구 돈이 더 귀해진 거야? B국이. 이해돼요? 머리로 안 들어가잖아. 숫자 대입해. 여러분 숫자를 대입해 그냥. 그래서 여기도 그냥 미국, 한국, 중국 해가지고 그냥 숫자 대입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원래 1달러에 1,000원을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럼 봐봐. B국 통화에 비해서 C국 통화가 덜 올랐어. 그럼 누구 돈의 가치가 높아? 이렇게 하면 B국 통화 가치가 C국 통화 가치보다 높은 건 알겠죠? 그치? 왜냐면 얘가 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럼 환율은 누가 더 높겠어? C국에 더 높겠죠? 이해됐어? B국에 대해라고 적어줘야겠죠? C국 환율이 그럼 얘는 상승한 거지. 이렇게 됐지. 요게 포인트. 이게 처리가 안 된 거야. 마지막 50% 30%. 근데 여러분 쌤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거든요.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길어야 15분 내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걸 풀려면. 또 너네 시험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나만 어렵나? 이런 생각 분명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15분 내에 이거를 정말 다 하기가 어렵다 생각해. 근데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답들이 있어요. 일단 그걸 가려봅시다.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답은 보기에 뻔히 적혀 있는데도 그냥 던진 거야. 문제. 자 1번 봐봐. 자 읽어봅시다. 희주 1번 선택지 읽었네요. A국의 금융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요? 앞뒤 그치? 인과가 바뀌었어. 오케이. 인과관계 오류예요. 그렇지. 인과관계 오류예요. 왜냐? 보기 가볼게요. 자, 보기 읽어봅시다. 희주 큰 소리로. 형한테 통화 공급은 감소했대요. 이거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저봐 옆에다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통화 공급은 이미 감소했어. 이어서요.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분기 중에는 A국의 금리를 예상했으며 이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형한테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번에 있는 근거죠. 잘 봐. 연결해봐. 자, 여기서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이 들어오죠. 보이죠? 근데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이유는 뭐다? 높은 금리로네. 그렇지. 얘가 이유야. 그럼 얘는 이미 일어나 있었던 상황이고 금리로 인해 외국 자본이 유입된 건데 1번에서는 통화 공급 감소로 신뢰도가 낮아진 게 얘 때문이다. 맞아, 틀려. 그래서 틀렸다. 얘는 연관이 없잖아. 그치? 자, 2번. 자, 읽어볼게요. 소은이. 외국 합의로 인한 미국 통화의 미국 통화의 하락 국제 공급량이 증가하여 미국 통화의 가치가 얘는 좀 자신 있게 풀었겠죠? 자, B국 통화의 환율이 높아지면 누구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B국. 그럼 A국이 아니라 B국. 얘가 아니라 B국. 그치? 이제 이거는 됐겠죠?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 얘가 좀 어려질 거야.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가 낮아졌죠? 내려봐봐. 여기 환율 낮아졌죠? 잘 봐. A국 통화에 대한 B국의 통화의 환율은 내려간 게 맞죠? 이거 위에 나와 있어. 맞지?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높아졌죠. 얘가 들었지. 이거잖아.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C국은 환율이 높아진 거니까. 그래서 한번 땡기고.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지? 이거는 지문에 있는 거잖아. A국 통화, B국 통화는 모두 다 하락했
생각했다. 이거는 그냥 맞는 말.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됐다. 별표. 경상수지는 개선됐다. 갑자기 여기서 다시 경상수지 언급. 경상수지가 언급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두 개 뭐? 흑자, 적자. 근데 뭘로 비교? 수출, 수입. 그럼 여러분 경상수지가 개선되려면 적자인 걸 말하겠어? 흑자인 걸 말하겠어? 흑자. 그치? 흑자는 무슨 상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 그럼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 봐봐. 얘에 대한 B국에 대한 C국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게 맞나? 맞아요? 맞지. 앞에서 뭐 얘기했어?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유리해? 수출이 유리했잖아. 그럼 얘가 높아지니까 수출이 유리해져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게 맞네? 정답 4번. 어렵죠? 그치? 저걸 굴렸어야 되니까 여기 4번의 답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당시 대미 무역 흑자였던 거기 문장 있죠? 그 부분이 얘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때 마르크와 엔화는 절상을 하고 싶지 않았대. 이유는 환율이 높은 게 수출에 유리하니까. 그 논리가 그대로 여기 들어온 거야.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에 유리해져서 경상수지가 개선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분비 증대로 A국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뭐 하기로 했어? 환율을 낮추라며. 여기 낮췄잖아. 봐봐 여기 봐봐. 합의를 주도하여 낮췄대. 그럼 이게 결과인 거잖아. 이게 나름대로 지들의 방안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게 정답인 거잖아. 맞지? 됐어? 그럼 내가 봤을 때 4번을 이해하는 건 어렵거든? 근데 4개를 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늘 포인트야. 평가원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늘 진짜 어렵거든? 평가원 지문의 문제, 독서 지문 어려운 문제, 이런 경제 같은 거 그 자리에서 이해하는 거 어려워. 근데 속어는 된다 생각해.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애들이 이제 100점 나오고 1등급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은 이해를 정확히 못했어. 근데 1, 2, 3, 5가 아닌 건 알겠대. 4번은 뭔지 모르겠네요. 상관없죠? 수능 끝나고 오답 정리 할 거예요? 수능 끝나고 오답 할 거야? 누가 해? 재수생들은 해야겠죠. 뼈저리게 하는 거죠. 그쵸? 그 재수생들 뭔지 알아? 제가 본 수능이니까 잘 알아요. 뭘 잘 알아?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어차피 수능에 오답은 우리가 안 해요. 끝나면 끝이야. 근데 당일날 뭘 찾아야 돼? 답만 찾으면 돼. 근데 그 답을 찾는 건 4번이 정답인 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1, 2, 3, 5가 아닌 거는 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거 있어요? 그쵸? 3, 4번 중에 고민해야 돼. 왜냐면 이게 3, 4번의 논리가 그래서 B국과 C국이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데 이게 문제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3, 4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되고 3번이 오답인 친구들 이해. 4번 고른 친구도 잘했어? 근데 1, 2, 5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 1, 2, 5를 고른 건 던진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쌤이 말하는 던졌다는 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1, 2, 5는 던진 게 맞아요. 이유는 위에서만 쑤셔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돼. 3, 4는 오케이. 3, 4는 얘에 관한 논리니까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늘 친구들 이렇게 오답을 보면은 이게 그래도 고민을 잘했구나와 이건 던졌다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위에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걸 골랐어? 이거는 그냥 그 순간 뭐 패닉, 뭐 포기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물론 물론 없어요. 안 돼요. 예외 하나도 없어. 알았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일단 환율이 뭔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환율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쵸? 17년에 오버슈팅 나오고 이게 21년이잖아. 21년에 브레튼 우드 체는 나왔고 그 뒤로 환율이 좀 없었어. 평가원인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율 이때쯤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되냐 둘 사이의 상대는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 추가해서 수출에 유리하구나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그 이상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생각해요. 고등부 수준에서. 저번에 우리 한번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이해한 적 있잖아요. 그치? 이제 금리는 빠삭해졌죠 여러분들? 아니야? 아니잖아. 그쵸? 자, 쉬었다 이어서 또 볼게요.
들어. 준이가 오늘 못 와서 저번 주 토요일에 미리 오늘 수업할 부분만. 근데 난 태블릿도 안 된다. 너네 이거 보면 전자요금 쓰는 게 맞는데 근데 바깥에 어른들은 반대하고 있어. 애들이 무슨 교과서를 막 뭘로 보냐 이러고 있어. 오빠 너안 생각돼 뭐지? 교재 PDF 뭐 한다고? 그래? 그 너희가 가방을 안 들고 다녔어? 확실히 거기서 보면은 다시 그런 확률이 높지. PDF는 많이 종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저번 거는 떨어뜨리고 넘기는 종이가 너 때문에 사탕 꼈잖아. 놀라가지고. 실시간 봤지? 사탕 먹어가지고 목이 아파서 먹고 있었는데 아 이거 갑자기 춤이고 놀라가지고 사탕이 넘어갔어. 현대시 식당 볼 거예요. 수특 103쪽. 수특 103쪽이고요. 없는 친구들을 쌤이 밴드에 올려놨어요. 딱 10단만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근데 자기 PDF도 당연히 봐도 되죠? 이건 약간 유격 연계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 봅시다. 쌤이 근데 왜 오늘 현대시만 하냐면 스캔 해보세요. 왜 현대시만 하는지 알 거예요. 고전소설은 심청전이고요. 그리고 현대소설도 너무 연계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아서 여러분 봐봐. 쌤이 그 5월 표를 올려놓은 거 봤죠? 또 안 볼까봐 문자로도 쏜단 말이죠. 제가 하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안 믿어요. 내가 나는 진짜 유명한 F 중에 유명한 F거든? 나는 E도 높고 F도 높고 J도 높아. 그 J는 100이야. 이래서 F도 막 90이야. E도 막 90이야. 90? 뭐야? E도 그냥 100이랑 장담할 수 있어. NS는 진짜 비슷해. N 51, S 40. 근데 저기 이제 다른 학원에 과천중앙고가 있는데 거기는 과중이고 완전 남초야. 다미조교가 거기를 나왔는데 한 반에 여학생 3명이야. 근데 수리고도 그러니? 유찬아, 수리고도 그러니? 그치? 근데 과천중앙고는 특이하게 정말 남학생이 많아. 과중과정에 그래서 그냥 뭐 27명 남자, 3명 여자. 근데 우리 반도 공교롭게 그 학원의 모든 과천중앙고 학생이 다 남자야. 근데 내가 그냥 과천중앙 남고라고 하거든. 근데 걔네가 남학생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맞지? 일단 오잖아. 나를 보자마자 선생님 저기 치킨 샀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정말 저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맨날 진짜 그러니까 엄청 칼차단을 하는 거야. 그냥 병 먹고 칼차단 이렇게 따라락 하니까 얘가 쌤 티죠 이러는 거야.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 쌤 티죠 이러는 거야. 근데 나 군대들이 F12가 없어요. 티죠 이러는 거야. 근데 다시 검사했어. F야 그치? 근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그 밴드에 쌤이 뭘 띄워놨냐면 그 표를 띄워놨어요. 폈는데 연결 해제됐다고. 자 거기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쌤이 매주 뭘 봐야 되는지를 다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수특 예습 해놓으라고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쌤이 수업 시간에 다뤄주든 안 다뤄주든 여러분이 예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기로 했잖아요. 5월에는 6평을 위해서 실전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수특을 다 전처럼 다 설명을 못할 수 있으니까 쌤이 매주 유튜브에 올려줘요. 그럼 이제 여기 거의 8강까지 거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주 9강 또 다음 주 10강 하면 그걸 챙겨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밴드의 표에 맞게 수특을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5월 말에 문학 끝나요. 주대면 그러니까 극수필 빼고 다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럼 6평 전에 한 권 다 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기억해요? 당당하네요. 좋아요. 오히려 구라 안 치는 게 요즘 끄덕끄덕했으면 뭘 하라 이랬을 건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계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할 건데요. 앞에서부터 유력 지문들만 뽑아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면서 복습을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월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독서 중요한 평가원 지문 보자. 왜냐면 우리 이제 6편 봐야 되잖아. 사설도 아니고 뭐 교육청도 아니고 이제 평가원을 봐야 되니까 5월은 다시 평가원적 지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오늘 본 것처럼 계속 볼 거야. 보면서 여러분의 수특을 계속 돌릴 겁니다. 시간 남은 쌤 이렇게 하나씩 다뤄줄 거야. 근데 내가 못 다뤄줬어? 그럼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돼. 쌤 유튜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유튜브 찾아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거에 9강, 10강, 11강 다 올려줄 거니까 꼭 찾아봐줘야 돼. 그건 다 과제야. 알았죠? 그거 다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매주 연계 모의고사 본다 했죠? 앞에서부터 중요 지문만 골라서 모의고사 보게 할 거예요. 6편 때 최소 문학 2지문 연계되잖아요. 최소 2개야. 많으면 3개도 돼요. 독서도 진짜 많으면 3개 다 간접 연계된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연계 체감이 되면서 3월, 5월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오히려 수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까지 성실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까지 불성실했던 친구들이라면 똑같죠. 5모나 6평이나. 근데 성실히 이 문학을 봤던 친구들, 수특을 봤던 친구들은 분명 다른 거고, 그래서 내신 친구들이 강해요. 내신 친구들이 6평을 늘 전통적으로 잘 봐요. 이유는 독서도 문학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외신 친구들이 9평부터 수능까지 계속 떨어져요. 이유는 알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쌤이 표 보내주면은 봐봐. 이번 주가 여기 주간이었잖아. 이걸 다 해왔어야 되고 여기까지 내가 되는 게 없다. 다 털어오세요. 알겠죠? 6평 전에 3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숙제 검사 아주 멋있어. 진짜 제일 멋있어. 그렇지? 그 고1 내장 통째로 내가 제일 멋있어. 알았지? 그래서 여기를 잘 털고 다음 주에는 이걸 다 해와야 돼. 영역별 11강 예습, 10강 그 다음에 수수할 풀고 그 다음에 화상로들은 아직 본바탕 선택 안 끝났어요. 그거 풀어야겠죠. 시간 맨날 재세요. 알았죠? 화상 친구들은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엄매를 버리고 화상을 갔으면 화상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쌤이 늘 말하지만 등급 컷을 비교해보면은 엄매 2개 틀린 거랑 화상 100점 일단 동점선에서 출발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맨날 엄매를 하라고 하는데 엄매를 포기했으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알겠죠? 저 화상을 시간 내에 다 맞으려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본바탕 10회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다 끝내오는 거. 알았죠? 그럼 다음 주에 뭐 한다고? 과제협약 지문이랑 문학 영역별 11강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됐죠? 매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쌤이 표 다 정리해놓은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시간 볼게요. 이감을 이제 따로 해야죠. 왜냐면 이감에 산 친구도 있고 안 산 친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별로 할 거고 실전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와서 보는 게 좋게 하겠죠. 그래서 좀 풀어주기도 하려고 해요. 실전 모의고는. 그렇죠. 왜냐면 좀 이제까지 좀 퀄리티가 조금 이거 내가 굳이 풀어줘야 하나 정도의 퀄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덕후 이런 것들 보면 좀 수준이 좀. 자 10강 보세요. 덕후 성적표 필요한 친구들 많으세요?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5모 전에 안 줬어. 그 5모 전에 왔거든. 받으면 좀 정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뿌렸어요. 자 10강 보세요. 이건 별표 유력입니다. 김수영은 늘 유력이지. 알죠? 그 2감에 중요도 체크 나온 거 알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아직 안 뜯었는데. 이거 이제 뜯으면 나와요. 이번 시즌 3회차에 중요도 지문을 쫙 순서대로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2감 안 산 친구는 어떡하냐? 제가 알려줄게요. 저도 있잖아요, 2감이. 그쵸? 자, 김수영의 파바카에서 한번 봅시다. 뭐부터 봐야 돼? 보기. 문제 보기. 가볼게요. 서린이. 자 여러분 둘 다 사랑이 중심 소재인데 가해화자는 현실에 대한 성찰 같아. 사랑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 또 뭐가 나온다? 역설적 인식. 과거와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 오케이 가볼게요. 위에 시 읽어봅시다. 서린이. 저를 보세요. 삶은 계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질 때 무슨 법? 직유법. 그것처럼 포인트는 뭐? 묵은 사랑이 벗겨지는 게 포인트. 보조간염, 원간염. 그치? 저봐. 보조, 원. 그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계란이 아니라 묵은 사랑이 벗겨진대. 예전에 내가 옛날에 이걸 누구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삶은 계란이거든. 걔가 그냥 아무 데 없이 삶은 계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삶은 계란과 삶은 계란 이건 다르잖아. 이해 못했죠? 자,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목이 아파서 설명할 힘을 잃었어요.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여러분 기억 찍혔죠? 별표. 문제의 표지 언제나 주목. 그리고 푸른 뭡니까? 색채요. 색채요. 여러분 이것도 색채어는 뭐고 색채 이미지는 뭐야? 여러분 선생님 진짜 수능 문학하면서 문학 개념 진짜 많이 알려줬어요. 그쵸? 색채어는 뭐야? 색깔 그 자체. 색깔 그 자체. 그럼 색채어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색깔이 딱 언급돼야 돼. 그럼 얘는 색채어야 아니야? 완전 맞지. 붉은 푸른 완전 맞지. 색채 이미지는 뭐야? 색깔이 떠올릴 수 있는, 맞아요. 색깔이 느껴지는 모든 것. 하늘 가는, 풀 가는, 바다 가는, 노을 가는, 다 가는.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는 색채요. 근데 색채가 대비되네. 보아라. 명령형을 강한 어조, 강한 의지, 단정적 되죠. 단정적이지. 보래잖아. 그치?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뭡니까? 단정적 어조. 그치? 얘가 결론 냈잖아. 우리 단정적 어조가 뭐라 했어? 결론 짓는 듯한 말투. 근데 얘가 뭐래? 얻는 건 잃는 거래. 얻는 건 또 어떻게 잃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역설적 인식. 역설적 인식.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해? 잘 봐. 여러분 역설법은 뭡니까? 역설법이 뭐야? 표현의 모순이에요. 모순이라는 건 창과 방패였죠. 방패의 창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을 둔 표현이 역설법이야. 됐지? 얻는 게 있는 것이다. 성립될 수 있는 표현이야? 없는 표현이야? 없는 표현. 얘는 뭐야? 역설법이야. 근데 가끔 이런 말이 나와. 역설적 상황이라는 말이 나와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표현과 무관하게 이거야. 표현과 무관하게 그게 성립되기가 어려운 상황을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던 표현이냐? 정석가 기억나요? 배운 친구들? 정석가가 고려가요 중에 이런 게 있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내가 그게 되면 널 모아줄게 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래벼랑에 바삭바삭거리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을 5되를 심겠대요. 군밤을. 근데 거기서 싹이 나면 내가 널 이별해줄게 라고 해요. 가능해 불가능해? 군밤을 심어서 싹이 나요? 절대 안 나겠죠. 그게 역설적 상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표현상의 문제 있어 없어? 없어. 표현으로는 역설법이 아니야. 이해됐어? 이게 역설적 상황이고 역설법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보기에서 역설적 인식이라고 했죠. 그럼 역설적 인식도 맞고 역설법도 맞는 거지 여기. 됐지? 오케이. 이어서 두 번째. 서리? 왠지 햇빛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누군 사람이 움직일 때 누군 파랗게 소리새싹을 보아라. 믿는다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쯤 되면 어떻게 읽을 거야? 나는 순풍순풍 읽을래. 이유는 뭐야? 반복이잖아. 똑같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똑같이 표시해봐. 여기 두 줄, 저기 위에 1연에 두 줄 묶어서 연결해봐. 모든 연의 마무리가 똑같다면 이 시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는 거야? 병렬적 구조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같이 표시해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읽는 팁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서 빨리 읽고 어디서 세세하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자, 묶어봐. 유사하네? 이거 뭔가 병렬적 구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봐. 이 병렬적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1연과 2연의 위치를 바꿨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이쯤 되면 뭐야? 위에 표현만 바꾸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네? 빨리 읽을 거야? 천천히 읽을 거야? 빨리빨리 읽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서 막 이렇게 나중에 독서집을 하나를 못 읽는다. 알겠죠?
자, 먼지 앉은 석경이 막 거울. 오케이. 먼지가 앉은 거울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지금 보자. 보조 원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럼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 비슷한 표현, 다른 표현? 비슷한 표현이어야 되는 거죠. 왜? 구조가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자, 그때도 얻는 거도 잃는 거를 이어서요. 생명해준 조로의 물이 빛나는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이 묵은 사랑을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을 때 묵은 토마토 프란시스를 좋아하라. 얻는다는 것은 곧 되는 것이다. 자, 새벽에 준 조루의 물이 대낮에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보조 원관념은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밑에 거 그럼 잘 봐야 돼요. 맨날 이렇게 마음에 치면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충 끼워 넣어. 그럼 봐봐.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사랑이 젖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포인트 뭐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뉘우치고 있다고. 뉘우치고 있다고. 봐봐.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자 이게 애매하잖아. 있을 때 오케이 맞지? 그러면 젖어 있다가 여기서 엄청 중요한 말이야? 아니잖아. 왜냐면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는 게 애초에 가능한 상태야, 불가능한 상태야. 그치? 그냥 표현이야. 그럼 쉽게 말하기 군더더기를 떼고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있을 때라는 거야. 그럼 봐봐.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랑이 뭔가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가야 된다. 알았지? 근데 저기서 막 어떻게 젖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치? 자, 이어서요. 끝이네요. 자, 봐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별표.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얻는 건 곧 잃는 것이다. 이 얘기 계속 왜 하는 걸까?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일단 포인트. 뭘 그만하자. 묵은 사랑을 그만하자. 그건 어떻게 알아? 보기에서도 그랬어. 사랑이 떠나갈 때 이렇게 계속 했잖아. 그치? 그럼 옆에서 적어봐. 지금 상황은 묵은 사랑을 뭐 하고자? 끝내고자 하는 거야. 묵은 사랑을 끝내고자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화자의 인식이라 적어. 화자의 인식. 얘는 뭘 인식하고 있어? 얻는 건 잃는 거다. 한마디로 뭔가 시작되면 끝난다. 사랑을 얻어 언젠가 잃게 되고 생명을 얻어 언젠가 잃게 되고 이 말 아니겠어? 자연의 섭리죠. 맞지? 섭리야 섭리. 맞지? 근데 얘는 왜 보라고 하는 걸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 이거 왜 보라는 걸까? 새싹은 새롭게 자라나는 거. 그럼 봐봐. 새롭게 자라나는 것을 보아라. 뭔가 얻었다면 잃는 것도 있다. 납득되잖아? 오래된 사랑을 하고 있다가 새롭게 도달하는 걸 보고 아닌 건 버리고 이런 말 되지 않겠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서 굳이 저런 말을 왜 썼을까? 아, 나는 오래된 거에 매여 있는데 새로운 게 나는 걸 보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라는 거죠. 저렇게 새로운 게 나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니의 느낌인 거야. 됐어? 오케이. 자, 뒤에 보기 볼게요. 자, 나 볼게요. 반면 나의 화자는 이어서 원이 반면 나의 화자는 사람이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에 빗대요. 화자의 정서와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요. 그럼 나를 빗대는 말이 뭔지 찾아야 돼. 알았지? 이어서 또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수수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 기가 막히게 얘기 많이 틀려요. 자, 가볼게요. 원이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나요? 뭐헌나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나요? 산 넘어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손짓이다. 자, 여러분 지금 방언 사용하고 있죠? 향토적이고 반복 되게 많죠? 그쵸? 강조하는 거고. 자, 산그늘도 다 도망가 버리고 뭔가가 사라지는 상태, 조금 부정적인 상태 말하는 거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을 한대.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억새꽃에 손이 어딨어? 여러분 보통 손은 누가 가지고 있어? 보통 인간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원숭이도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쵸? 의인법.
당신이 안 오는데 뭔 헛짓이냐? 즉 그렇게 예쁜 억새꽃이 아무리 손짓해도 네가 안 온다? 이게 뭐야? 님의 부재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은 당신과 관련 있는 시어나 맞아 틀려?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비유예요? 아니에요. 그게 모의고사의 문제가 안 돼. 엄청 많이 들었어. 나중에 풀어보면 알 거예요. 수수안에서. 이어서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 나요? 뭔 소용이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벌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데 마음에 허연 소리만 기어가고 저달 금방 접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두운 천지를 건디 병신같이 바보천지같이 이 가을 다하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으면 뭐한다요? 뭔 소용이다. 자 저런 것들 하얀 억새꽃의 하얀 손짓이 다 뭔 소용이냐?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그럼 초생딸은 그대와 관련 있는 대상이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만 그 마른 지푸라기는 누구와? 화자와 관련 있는 자연이죠.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달 금방 접으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두운 천지 어두운 이미지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으면 하얀 들국이 예쁘게 피어있어 봤자 누가 없으니까 당신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앞에 거는 잘 봐놓으세요. 알았죠? 파박가에서는 자 15분 동안 연기 모의사 보고 집에 갈 겁니다.